안녕하세요. 오늘은 월터 아이작슨의 책 코드 브레이커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아마존에서 평점이 4.7을 받고 있습니다. 월터 아이작슨 1952년생이고요. 그가 쓴 스티브 잡스도 국내에서 대히트를 쳐서 65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작들을 보면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벤저민 프랭클린 등등 이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그 관심을 책으로 풀어내고 있거든요. 그 이노베이터라는 것도 결국에는 창의적인 기업가들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의 책들에 어떻게 보면은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인물을 다루는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서양의 최고의 천재라고 불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책을 썼었고, 그래서 이 작가는 천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을 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드 브레이커라는 책을 읽는 이제 두 가지 쓸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유망하고 굉장히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 기술에 관한 굉장히 어렵지 않은 책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분야 산업 및 학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매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과학자들의 야심,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비롯되는 경쟁, 그리고 협력의 모습들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공계 꿈나무들이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만약에 이 책이 나왔다면은 이후에 제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책들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유전자를 다루고 있는데요. 유전자라는 것은 결국에 자손에게 대물림되는 코드를 운반하는 실체이다. 그래서 그 안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핵산이라는 물질이 이 정보의 대물림에 관여를 한다. 그리고 핵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리보핵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RNA이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데옥시리보핵산, 그래서 DNA의 두 종류가 있다. 이 DNA가 유전 정보의 저장소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건 1944년. 생명의 신비를 푸는 다음 단계는 DNA가 어떻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가를 알아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가장 근본적인 단서부터 해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DNA의 구조이다.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이 서로 맞물리고 존재하는 방식을 파악하면 그것이 작동하는 방식도 설명할 수 있을 터였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NA의 구조. 그렇죠? 그래서 생명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분자들이 하는 일을 지배하는 것은 그 화학 성분과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이 저자도 이중나선이라는 책에서 이제 DNA의 구조를 밝혀내려는 왓슨과 크릭의 노력을 보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롤모델로 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에는 세포 핵이 있고, 세포의 핵 안에 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에는 DNA라는 것이 들어있다. 인간과 같은 종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에도 DNA가 소량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NA의 구조를 보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층계처럼 어떤 막대기 같은 것들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돌출되어 있죠. 이런 막대기들이 4개의 염기, 즉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중 하나가 돌출되어 있었다. 각각은 첫 글자를 따서 A, T, G, C로 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티민과 아데닌이 이제 같이 묶여 있고, 위에 보시면은 시토신과 구아닌이 같이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 생명체의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TCGTT
라는 정보를 이제 발현시키게 되면 파란 눈이 나오게 되는 거고, ATCGCT라는 정보를 유전시키고 그것이 발현이 되면 갈색 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DNA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분자고 먼저 이름을 알렸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DNA는 별로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대체로 세포의 핵 속에 머무를 뿐 섣불리 나서지 않는다. DNA의 주요 활동은 제 안에 코딩된 정보를 보호하거나 스스로를 복제하는 정도다. 오히려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RNA다. RNA는 집에 들어앉아 정보를 돌보는 대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실제로 물질을 생산하는 일을 담당하는데, 여기에는 단백질도 포함된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당시 RNA는 세포핵 안에 DNA에 적힌 지시사항을 복사해서 전달하는 전령쯤으로만 여겨졌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화학작용을 촉매하는 그런 RNA가 존재를 했고, 이 분자들은 촉매제인 단백질 없이 스스로 복제가 불가능한 DNA와 비교해보면 결국에는 생명의 기원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DNA는 효소, 이 촉매제가 필요하고, 이 RNA 중에서는 스스로 촉매 기능을 하는 그런 RNA가 있다. 그래서 RNA가 DNA보다는 생명의 기원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주인공인 제니퍼 다우드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1964년생이고요. UC 버클리 분자세포생물학부 및 화학부 교수이다. 85년 포모나 대학교에서 생화학 학사학위를 받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과학자로서 다우드나의 길은 화학 분자의 형태와 구조가 그 분자의 생물학적 기능을 결정한다는 이중 나선의 핵심적인 통찰을 따라 형성되었다. 그러니까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생화학이라는 것은 화학이긴 한데 그게 이제 어떤 생명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우드나는 이 하버드 분자생물학과의 젊은 천재라고 불리던 잭 쇼스텍 랩에서 박사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 후에 콜로라도 대학교 토머스 체크 랩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분은 노벨상을 수상한 구조생물학자였죠. 그래서 이 다우드나의 커리어는 생화학에서 시작을 해서 이 구조생물학에 대한 공부를 이제 얹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화학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화학 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여줌으로써 많은 질문에 답해왔다. 그러나 자연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분야가 있었다. 바로 구조생물학이다. 구조생물학자들은 DNA 구조의 증거를 찾기 위해 사용한 X선 결정법 같은 이미지 도구로 분자의 3차원 형태를 밝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1993년 가을 예일에서 제안한 종신교수직을 수락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통해 어떻게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지 알 수 있었듯이 다우드나 랩이 발견한 RNA 구조는 어떻게 RNA가 효소로 작용하는지, 또 자신을 자르고 이어 맞추고 복제하는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2002년 여름 이 다우드나와 그의 남편은 버클리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드나가 이제 크리스퍼 연구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선구자들이 있었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동일한 DNA 염기서열 14개가 발견되었다. 게놈에 크리스퍼가 있는 생물 대부분은 반복 서열 옆에 효소를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끼고 있었고, 이 효소를 크리스퍼 연관 효소, 줄여서 카스 혹은 캐스 효소라 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코 모이카 얀센이라는 연구자들이 이 크리스퍼와 카스 효소, 이거에 대한 이제 명칭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박테리아의 간격 서열은 해당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게놈의 일부와 정확히 일치했다. 그래서
이 간격서열, 이 스페이서라고 하는 것들, 이게 일종의 증명사진 역할을 하는 거죠. 나를 기존에 공격했던 바이러스 이놈에 대한 증명사진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놈이 다시 침입을 하면은 이 캐스라는 효소를 동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캐스라는 효소가 그것을 잘라낸다. 가위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바이러스의 염기서열 일부를 박테리아 크리스퍼 구역에 삽입했더니 그 박테리아가 해당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박테리아가 수비하는 입장이고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입장이죠. 이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다가 그 정보를 갖고 있는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간격서열, 스페이서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증명사진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캐스라는 효소를 동원해서 이제 면역을 갖게 된다. 더하여 이들은 박테리아가 새로운 간격서열을 획득한다는 것, 또 공격을 시도한 바이러스를 퇴치할 때 크리스퍼 연관 요소인 캐스가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증명해냈다. 박테리아에서 2개의 캐스 유전자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그들 중 하나가 캐스9이었는데 이 유전자를 제거하니 박테리아가 저항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뭐 캐스1, 뭐 6, 뭐 등등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해서 보게 된 것이 캐스9이라는 이제 효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퍼의 선구자들이라고 하는 이 덴마크 식품회사 다니스코의 두 식품과학자들, 이들은 크리스퍼와 캐스 시스템에 대한 최초의 특허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시카고 노스웨스턴 대학의 루시아노 마라피니와 에릭 손테이머가 크리스퍼 시스템의 표적이 DNA임을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입니다. 크리스퍼는 침입한 바이러스의 DNA를 목표로 작용하고 있었다. 크리스퍼 시스템이 바이러스의 DNA를 목표로 한다면 이 시스템을 유전자 편집 도구로 개조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만약 크리스퍼가 표적 DNA를 자를 수 있다면 그걸 활용해 유전자 이상의 원인을 손볼 수 있을 테니까요. 다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 크리스퍼 연관 효소가 정확히 어떻게 DNA를 자르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생체 내 실험만 해서는 현상의 원인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세포 안을 들여다볼 수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도 없으니까요. 각 구성 요소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세포 밖으로 끄집어내어 시험관에 넣어야 한다. 적어도 시험관 안에서는 그 내용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주인공인 다우드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우드나의 전문 분야가 이제 시험관에서의 실험을 하는 거였기 때문이죠. 이제 어느 날 2006년 초에 이 다우드나가 한 버클리 교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질리언 벤필드라는 살아있는 생물을 다루는 미생물 학자였죠. 그가 처음 크리스퍼를 이야기했을 때 다우드나가 떠올린 것은 이 야채 보관실을 뜻하는 크리스퍼였습니다. 그러니까 야채 보관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크리스퍼 염기서열의 기능을 알아내려면 다우드나처럼 실험실에서 불가사의한 분자의 구조를 분석하는 생화학자와 협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질리언 벤필드가 연락해 온 거였죠. 당시에는 크리스퍼 시스템의 분자적 구성 요소를 분리해서 실험실에서 시험하고 구조를 알아내는 사람이 없었다. 저 같은 생화학자, 구조생물학자들이 뛰어들 때였죠. 그리고 이제 그의 밑에서 연구를 했던 하워비치의 설명이다. 생화학을 이용해 기능을 찾고 구조생물학을 이용해 생김새를 밝히는 일이죠. 구조를 알면 이 단백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알게 될 터였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 분야에서도 이제 다우드나도 뛰어들게 되는데 이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 이제 그의 밑에서 연구하게 되는 비덴헤프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생물학에서 분자생물학으로 커리어를 전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우드나의 부족한 점을 채우면서 연구를 하기에 제격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크리스퍼 연관 효소인 캐스 덕분에 크리스퍼 시스템은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기억을 새롭게 잘라 붙일 수 있었다. 또한 캐스는 크리스퍼 RNA로 알려진 짧은 RNA 조각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RNA 파편은 가위 역할을 하는 효소를 바이러스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잘라내게 한다. 이것이 바로 영리한 박테리아가 적응력 있는 후천성 면역 체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비데네프트와 이네크, 이 다우드나 밑에서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캐스1이 독특한 방식으로 접혀 있음을 발견했다. 결국에는 이 랩의 장점이 결국엔 구조를 발견하는 거였죠. 이는 박테리아가 제 세포에 침입한 바이러스에서 DNA 조각을 잘라내 자신의 크리스퍼 연기서열에 추가하는 박테리아 면역계에 있어서 기억 형성 단계의 핵심 메커니즘을 보여주었다. 이게 이제 2009년 6월이었죠. 이들이 논문으로 발표했다. 그리고 어쩌면 다우드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엠마니엘 샤르팡티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이 다우드나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만나게 되는 거죠. 이때 당시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2009년에 일단 크리스퍼 전문가들은 크리스퍼 연관 효소들 중에 캐스9이 가장 흥미롭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이 박테리아에서 캐스9을 비활성화하면 바이러스가 침입해도 크리스퍼 시스템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밝혀낸 참이었다. 이 샤르팡티에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크리스퍼 시스템을 연구했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가려면 시험관에서 각 요소를 분리해서 작동 원리를 알아낼 생화학자가 필요했다. 그리고 2011년 3월에 푸에르토리코에서 이 다우드너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캐스9으로 들어서자 샤르팡티에가 흥분하기 시작했다. 정확한 작동 원리를 알아내야 해요. 캐스9이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DNA를 잘라내는 것일까요? 이거야말로 이제 다우드나의 전문 분야죠. 그래서 이 둘의 제자들, 밑에 있던 연구원들과 이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이 노벨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들은 크리스퍼 캐스9 복합체를 이루는 세 필수 요소, 각각의 정확한 메커니즘을 알아냈다. 이 크리스퍼 RNA는 20개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비슷한 염기 서열을 가진 바이러스 DNA를 찾아 복합체로 안내하는 잡표 역할을 한다. 이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크리스퍼 RNA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트레이스 RNA가 추가로 밝혀진 바 이후 다른 요소들이 표적 DNA에 결합할 때 올바른 위치에 붙들어주는 비계 역할을 하고 그러면 캐스9은 절단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트레이스 RNA가 크리스퍼 RNA를 만들어내고 크리스퍼 RNA가 캐스9을 표적 DNA로 안내를 하고 캐스9이 절단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에서 다시 이 트레이스 RNA가 올바른 위치에 붙들어주는 비계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논문이 발표가 됐을 때 사이언스 편집자들은 흥분에 휩싸였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보여주는 크리스퍼 캐스9 활동은 전에도 많이 확인된 바 있었지만 누군가 이 시스템의 필수 요소를 분리해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밝혀낸 것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이 논문은 단일 가이드 RNA라는 유망한 발명품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트레이스 RNA와 크리스퍼 RNA를 이제 하나로 만든 단일 가이드 RNA도 이제 이라는 발명품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2012년 6월 20일 이 중요한 논문이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서 RNA가 크리스퍼 RNA를 만들어낸 다음에도 계속 남아있다가 캐스9이 바이러스 DNA를 조각낼 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샤르팡티에와 다우드나가 함께 역사적인 2012년 이 논문에서 발표한 주요 결과 중 하나가 됐지만 몇 년 뒤 샤르팡티에는 가끔 자신이 그 사실을 그 전에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돌려 말하곤 해서 다우드나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 캐스9의 시스템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트레이서 RNA가 있었고 이게 이제 크리스퍼 RNA를 생산을 했었죠. 그리고 이 크리스퍼 RNA가 캐스9을 이제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크리스퍼 RNA가 어떻게 안내를 할 수 있었냐면 여기에 과거에 박테리아를 공격했던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포함된 작은 RNA 조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침입한 바이러스가 있는 곳으로 캐스 요소를 안내해서 공격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타깃 지점으로 캐스9을 안내하면 캐스9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길잡이 역할을 하는 크리스퍼 RNA를 조작해서 원하는 타깃의 정보를 삽입하면 어떤 DNA도 표적으로 삼아 잘라낼 수 있었으니 다시 말해 이는 유전자 편집 도구가 된다는 뜻이었다. 막상 크리스퍼 캐스나의 복합체의 구성 요소를 모두 찾고 보니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다우드나의 말이다. 즉 어떤 크리스퍼 RNA를 넣느냐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DNA를 얼마든지 조각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 편집 도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퍼 RNA가 안내를 해서 어떤 부분을 잘라내고 잘라낸 부분에 새로운 DNA를 삽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유전자 편집 도구가 탄생을 했다. 물론 이제 이러한 유전자 편집 도구가 또 다른 질병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제 최신 연구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에 가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발명하기 위해선 두 단계를 거쳐야 된다. 먼저 DNA의 양 가닥을 절단할 수 있는 효소를 찾을 것. 두 번째는 정확한 지점으로 이 효소를 안내하는 수단을 개발할 것. DNA나 RNA를 자르는 효소를 핵산 분해 효소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제 세대로 치면 1세대가 아연 손가락 핵산 분해 효소라고 ZFN이라는 게 1세대고요. 두 번째가 전사 활성제 유사 효과기 핵산 분해 요소라고 그래서 탈렌이라고 그러는 이제 2세대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크리스퍼가 3세대 기술이 되는 거죠. 이 크리스퍼 시스템에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분자가 단백질이 아닌 크리스퍼 RNA였고 이러한 차이에는 매우 큰 이점이 있다. ZFN과 탈렌에서는 표적 염기 서열이 바뀔 때마다 단백질 가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러나 크리스퍼 경우에는 그저 RNA 가이드의 유전자 염기 서열만 살짝 손보면 된다. 그래서 이제 3세대 크리스퍼 편집 도구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이제 목표가 발생하게 됩니다. 크리스퍼는 원래 박테리아와 고세균에서 기원했다. 즉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의 시스템에서 발견이 된 거죠. 과연 이 시스템이 핵이 있는 생물, 구체적으로 말해 식물, 동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과 같은 다세포 생물에서도 작동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간에서도 이 유전자 편집 도구, 이 크리스퍼, 이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특허, 기술을 누가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이 된 거죠. 이 크리스퍼 캐스9이 인간 세포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전 세계의 많은 연구팀들이 맹렬한 질주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다우드나의 최대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장펑이라는 연구자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